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동남아시아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시작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전쟁.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포탄이 쏟아지는 진짜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8월 전쟁터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태국이 긴급하게 도입한 무기 시스템 200대. 그 무기를 만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일 줄은. 태국 현지 언론들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그 나라, 세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살아남았던 그 나라, 지금은 전 세계가 찾는 무기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무기에 무엇이 전쟁터를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7월 24일 아침 국경 지역에 요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소규모로 이어지던 충돌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다연장 로켓포를 동원해 태국 국경 마을을 향해 일제히 포격을 시작한 겁니다. 하늘을 가르는 로켓들, 그 뒤를 따라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 평화롭던 국경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어요. 태국군 초소 여러 곳이 그날 아침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듯 중화기를 총동원했더군요. 박격포, 로켓포, 심지어 드론까지 띄워 태국군 진지를 정찰하고 공격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태국군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화력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몇 초소는 그대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국경 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지요. 8살 어린아이를 포함해 민간인 13명이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국경 지역 4개 주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국 공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F-16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지요. 하지만 캄보디아군도 만만치 않았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방공 시스템으로 태국 전투기의 접근을 막아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국경 전역에서 총소리와 폭발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캄보디아의 공세가 예상보다 훨씬 거셌거든요. 특히 러시아제 무기들의 화력이 상당했어요. 태국군이 보유한 기존 무기만으로는 밀리지 않으려면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전으로 갈 경우였어요.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무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반면 태국은 미국, 유럽과 무기 거래를 해왔지만 납품 기간이 문제였어요. 주문하면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지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무기 시스템이 검토 대상에 올랐어요. 미국제, 유럽제, 그리고 한국제. 성능만 따지면 미국이나 유럽 무기들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지요. 게다가 납품 시기도 불확실했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는데 2년 뒤에 무기를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때 한 장성이 한국 무기를 제안했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서 대량으로 무기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다더군요. 성능도 검증됐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납품이 빠르다는 평가였어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새벽 태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주포와 유도폭탄 시스템을 당장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한국 방산업체들도 즉각 반응했어요.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에 무기를 파는 것은 민감한 문제였지만 태국은 유엔사 회원국이자 우방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어 목적이 명확했지요.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태국은 한국산 자주포 100문과 유도폭탄 시스템 100세트를 요청했어요.
총 200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조 원대의 거래였지요. 한국 방산업체들은 최대한 빨리 납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통은 몇 년 걸릴 일이었지만 긴급 상황이니만큼 몇 주 안에 1차 물량을 보내기로 했어요. 7월이 저물어갈 무렵 계약서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태국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이제 한국에서 무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국경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국군은 최선을 다해 방어했지만 캄보디아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8월 첫째 주 드디어 한국에서 첫 번째 화물이 도착했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에 대형 수송기가 착륙하는 순간 군 관계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최신형 무기 시스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주포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유도폭탄 장비들도 완벽한 상태였지요. 태국군 병사들은 즉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진들이 직접 사용법을 가르쳐줬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실전에 투입해야 했거든요. 태국이 한국을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지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까지. 강대국들은 저마다 자국의 무기가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태국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쓸 수 있고 값도 합리적이며 성능까지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미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어요. 같은 성능의 자주포라도 미국제는 한국제보다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게 예산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돈을 아끼면서도 강력한 화력을 확보해야 했어요. 유럽 무기들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독일의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유명했지요. 프랑스 무기들도 나름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납품 기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문하면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심지어 생산 일정이 밀려서 3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3년을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선 생산 능력이 뛰어났어요. 현대, 한화 같은 대기업들이 방산 산업에 뛰어들면서 생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지요. 주문이 들어오면 몇 주 만에 첫 물량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면 더 서두를 수도 있었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을 주목한 가장 큰 이유였지요.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자주포는 미국이나 유럽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했어요.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았지요. 사거리, 명중률, 연사 속도까지. 실전 데이터를 보면 한국 자주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폴란드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였지요. 급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어요. 여러 나라를 검토한 끝에 폴란드가 선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자주포, 전차, 전투기까지 대규모로 주문했지요. 계약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했어요. 더 중요한 건 폴란드가 만족했다는 사실입니다. 납품된 무기들은 모두 완벽한 상태였어요. 고장도 거의 없었고 성능도 기대 이상이었지요. 폴란드군은 한국 무기로 훈련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 전역에 퍼졌어요. 한국 무기를 사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평판이 쌓여갔지요. 태국 국방부 관계자들도 폴란드 사례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같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인정한 무기라면 믿을만했어요. 게다가 폴란드보다 훨씬 가까운 동남아시아에서 납품받으니 배송도 더 빠를 터였지요. 모든 조건이 태국에게 유리했습니다. 8월 첫째 주 한국에서 첫 물량이 도착했을 때 태국군은 감탄했습니다. 자주포들은 최신 디지털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로 목표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발사하는 시스템이었지요. 예전처럼 병사들이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확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유도폭탄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 무기는 일반 폭탄에 날개와 유도 장치를 붙인 형태였어요.
전투기에서 투하하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똑똑한 폭탄이었지요. 사거리는 무려 100km가 넘었습니다. 적 방공망 밖에서도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태국에 파견됐습니다. 그들은 태국군 병사들에게 무기 사용법을 가르쳤지요.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막상 배워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친절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병사들이 완전히 익힐 때까지 도와줬지요. 2주간의 집중 훈련이 끝났습니다. 태국군 병사들은 이제 한국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자주포 사격 훈련에서는 놀라운 명중률을 보여줬습니다. 10발을 쏘면 9발이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지요. 유도폭탄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스트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태국 국방장관이 직접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자주포가 불을 뿜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이 정확히 파괴되는 장면이 모니터에 잡혔어요. 국방장관은 참모들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무기들이라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한국 대사관에도 감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그렇게 더욱 돈독해져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전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진짜 전쟁터에서 통하지 않으면 소용없었어요. 태국군은 한국 무기를 들고 다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공세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질 터였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 200대가 전선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 국경 전선에 배치된 한국산 자주포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태국군 포병대는 긴장한 표정으로 명령을 기다렸지요. 캄보디아군 진지가 레이더에 포착됐어요. 거리는 약 40km. 일반 포로는 닿기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자주포는 달랐지요. 지휘관이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목표물 위치가 뜨더니 자동으로 포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도, 방향, 화약량까지 모두 계산이 끝났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신호가 떴지요.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첫 포탄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돼서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드론으로 확인한 결과 캄보디아군 보급 트럭 여러 대가 파괴됐더군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오차 범위가 5m도 안 됐어요. 태국군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지요. 연사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산 자주포는 1분에 6발을 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자주포들은 보통 분당 2발에서 3발 정도였지요. 한국 무기는 2배 이상 빨랐습니다. 게다가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병사들이 힘들게 포탄을 나르지 않아도 됐어요. 피로도가 확 줄었지요. 캄보디아군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포탄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자신들의 진지가 정확히 타격당하고 있었어요. 반격하려 해도 어디서 쏘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산 자주포는 사거리가 길어서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었지요. 쏘고 나서 재빨리 위치를 옮기는 것도 가능했어요. 며칠 뒤엔 유도폭탄이 투입됐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한국산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했지요. 목표는 캄보디아군의 지휘소였어요. 적진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반 폭탄으로는 공격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방공망도 촘촘하게 깔려 있었지요. 전투기는 목표물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유도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에 달린 날개가 펼쳐지면서 활공하기 시작했어요. GPS 신호를 받아 스스로 방향을 조정했지요. 캄보디아 방공망은 전투기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폭탄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았어요. 폭탄은 정확히 지휘소 건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요. 폭발음이 울려 퍼졌어요. 지휘소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에 있던 지휘관들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통신 장비들도 모두 박살났어요. 캄보디아군의 지휘 체계가 마비된 겁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전선 전체로 퍼졌습니다. 캄보디아군 병사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공격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졌지요. 반면 태국군은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전에서 확인했거든요. 한국산 유도폭탄의 명중률은 거의 100%였습니다. 10발을 쏘면 10발이 목표를 맞췄어요. 미국산 유도폭탄도 명중률이 높긴 했지만 가격이 몇 배나 비쌌지요. 한국산은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성능은 동급이거나 더 나았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세계 최고였어요. 보급로 차단 작전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에서 받은 무기와 탄약을 국경으로 수송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산 자주포와 유도폭탄이 보급로를 집중 타격했지요. 트럭 행렬이 파괴됐고 보급 창고도 불탔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점점 탄약이 부족해졌어요. 전선 곳곳에서 태국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무기로 무장한 태국군은 자신감이 넘쳤지요. 자주포가 먼저 적진을 두들겨 팼어요. 정확한 포격에 캄보디아군 진지가 무너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태국군 보병들이 진격했지요. 빼앗겼던 초소들을 하나둘 되찾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군도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제 다연장로 캠프를 동원해서 태국군 진지를 공격했지요. 하지만 한국산 대공 시스템이 막아냈어요. 날아오는 로켓들을 공중에서 요격했습니다. 대부분의 로켓이 목표물에 닿기 전에 터져버렸지요. 캄보디아군의 공격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드론 전투에서도 한국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제 드론으로 태국군을 정찰했어요. 하지만 한국산 전자전 장비가 드론의 신호를 교란시켰지요. 드론들이 통제를 잃고 추락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조종이 안 돼서 캄보디아 쪽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어요. 9월로 접어들면서 전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국군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산 무기 200대가 만들어낸 변화였지요. 자주포는 하루에도 수백 발을 쏘아댔습니다. 유도폭탄은 캄보디아군의 핵심 시설들을 하나씩 파괴해 나갔어요. 보급로가 끊기고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진 캄보디아군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군 병사들은 한국 무기에 애정을 갖게 됐습니다. 자주포에 한글로 이름을 붙이는 병사들도 생겼지요. 정비할 때도 정성껏 닦았어요. 고장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만 하면 문제없이 작동했지요. 태국군에게 한국은 이제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였습니다. 9월 들어 캄보디아군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투입된 이후 전선 곳곳에서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지요. 보급선이 끊기고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서 캄보디아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보급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 받은 무기와 탄약을 전선으로 보내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태국군의 유도폭탄이 보급 트럭들을 집중적으로 파괴했거든요. 한 번은 탄약을 실은 트럭 20대가 한꺼번에 폭격당했지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탄약들이 연쇄 폭발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운전병들은 더 이상 운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물자를 수송하는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국군은 열화상 카메라로 밤에도 목표물을 찾아냈거든요. 한국산 유도폭탄은 낮이든 밤이든 정확하게 날아갔지요. 캄보디아군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전선의 병사들은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식량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보급로가 막히니 먹을 것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하루 2끼로 줄여야 했지요. 어떤 부대는 하루 한 끼만 먹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싸울 의욕이 생길 리 없었지요. 통신망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의 통신 기지들을 집중 공격했어요. 한국산 유도폭탄이 통신탑을 정확히 파괴했지요. 전선과 후방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휘관들은 부대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어요. 명령을 내려도 전달이 안 됐지요. 한 캄보디아군 부대는 고립됐습니다. 사방이 태국군에게 포위당한 거예요. 구원 요청을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어요.
통신이 끊겨서 본부에 전달조차 안 된 겁니다. 병사들은 며칠을 버텼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았지요. 탄약도 떨어지고 식량도 없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캄보디아 공군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태국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여러 대의 전투기를 잃었거든요. 지상에 있던 전투기들도 폭격당했어요. 한국산 유도폭탄이 활주로와 경납고를 파괴했지요. 수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태국군의 공습이 계속됐거든요. 캄보디아 공군은 사실상 무력화됐어요. 방공 시스템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중국제 방공 장비들이 있긴 했지만 한국산 유도폭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유도폭탄은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았지요. 게다가 100km 밖에서 날아오니 방어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방공망은 뚫리고 말았어요. 전선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산 자주포는 너무 정확해서 참호 속에 숨어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직격탄을 맞으면 그대로 끝이었지요. 병사들은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사상자도 급증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부상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지요. 야전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의료 물자도 부족했어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부상병들이 속출했지요. 병원에서도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탈영병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한 병사들이 몰래 부대를 이탈했지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어떤 부대는 병력의 1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병사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졌지요. 캄보디아 정부는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군 지휘부는 암울한 보고를 올렸어요. 이대로 가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지요. 한국산 무기의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지요. 중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어요. 중국도 도와주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지요. 중국제 무기들도 한국산만큼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무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추가 지원을 받아도 전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10월이 되자 캄보디아군은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태국군의 반격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지가 함락됐지요. 병사들은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사기는 바닥을 쳤어요. 일부 지휘관들은 휴전을 주장했습니다. 더 싸워봤자 손실만 커질 뿐이라는 판단이었지요.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휴전하면 국제사회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자존심 문제도 있었지요. 그렇다고 계속 싸우자니 병사들만 죽어나갔어요. 전선에서는 태국군의 진격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산 자주포가 먼저 적진을 두들겨 팼어요. 그 뒤를 따라 보병들이 들어갔지요. 캄보디아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일부는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은 거예요. 11월 초 캄보디아군은 국경에서 상당 부분 밀려났습니다. 초반에 점령했던 태국 땅들을 모두 빼앗겼지요. 오히려 캄보디아 영토 일부가 태국군에게 넘어갔어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200대가 만들어낸 결과였지요. 10월 중순 캄보디아 정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선에서 계속 밀리고 있었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이었지요. 이대로 가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게 뻔했어요. 훈 마네 총리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지요. 유엔의 정전 중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영토 분쟁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혔어요. 캄보디아는 이 전쟁이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먼저 무력을 사용한 쪽은 캄보디아였거든요. 아세안 국가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양국에 즉각 휴전할 것을 촉구했어요. 국경에 관측단을 보내겠다는 제안도 했지요.
하지만 태국 측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먼저라는 입장이었어요.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미국도 개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어요. 7월에 이어 두 번째 중재였지요.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양국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녁부터 모든 교전을 중단하고 원래의 평화 협정으로 돌아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습니다. 트럼프의 발표가 나간 뒤에도 전투는 계속됐거든요. 태국군은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지요. 캄보디아 측은 태국이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폭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휴전 합의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폭탄을 떨어뜨렸지요. 민간 지역까지 피해를 입었어요. 캄보디아 국방부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태국의 폭격이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지요. 하지만 태국은 군사 목표물만 공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국제 언론들이 이 상황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무색해진 거라고 보도했지요. 트럼프의 외교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국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지요. 중국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입장이었지만 노골적으로 개입하진 않았어요. 대신 외교 채널을 통해 태국을 압박했지요. 중국 외교부는 태국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어요. 중국도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유럽연합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휴전을 촉구했어요. 난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수만 명의 캄보디아 주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지요. 국경 지역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목소리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11월로 접어들면서 양국은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뒤에선 협상 가능성을 타진했지요. 캄보디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어요. 태국도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있었고요. 서로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비밀 협상이 방콕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외교 실무진들이 조용히 만났어요.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요. 협상 테이블에서 캄보디아 측은 즉각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태국 측은 조건부 휴전을 주장했어요.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요.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공식 사과를 거부했어요. 자존심 문제였지요. 태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과 없이는 휴전도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요. 다음 회의 일정만 잡고 헤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태국군은 조금씩 영토를 넓혀갔어요. 한국산 무기들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지요. 캄보디아군은 방어선을 유지하기도 벅찼습니다. 매일 수십 명씩 사상자가 나왔어요. 전쟁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평화를 위해 양국이 즉각 무력 사용을